안녕하세요. 복강대 도망간다문의 원장 이영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료법과 냉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연료법과 냉요법은 지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즉 말하자면 왜 연료법을 하고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있는지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자,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니? 그러면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요법을 해야 되는데요. 왜 냉요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알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놨는데요. 자, 원요법을 적용함에 따라 혈관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냉요법을 적용하면 혈관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간호로 접목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봐볼게요. 원요법을 적용하면 우리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확장되겠죠? 예. 그에 비해서 냉요법은 혈관이 수축되겠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요법을 적용하면 혈관이 확장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쪽으로 혈류가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겠네요. 자, 혈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곳에 신진대사가 증가할 겁니다. 신진대사가 증가할 거다. 예, 또한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곳에 어때요? 상처 치유가 촉진될 겁니다. 상처 치유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혈류가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상처 치유가 촉진될 겁니다. 이런 점을 유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됩니다. 투과성 증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혈관이 이렇게 좁았던 혈관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좋아요. 혈관이 이랬던 혈관이 열을 적용하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혈관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을 건데 혈관이 확장되니까 구멍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혈관 안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쉬워지고 혈관 밖에 있는 성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기도 쉬워지겠죠. 즉 물질 이동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드나들기가 쉬워지겠네요. 이걸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게 지금 연료법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혈관의 확장이 되어진다. 그래서 혈류가 증가가 되어질 것이며 또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될 거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지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따뜻하게 있으면 신진대사가 촉진될 거고 상처 치유가 촉진될 거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냉요법을 적용하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수축이 되겠죠. 혈관은 수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면 어떨까요? 그쪽으로 혈류가 많이 올까요? 흘러오지 않을까요? 흘러오지 않겠죠. 자, 혈류가 감소할 겁니다. 혈류가 감소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그쪽으로 신진대사가 더 다운되겠죠. 자, 신진대사가 억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냉요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상처 치유는 당연히 얘는 촉진된다면 얘는 억제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더러운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시켜야 된다면 지혈을 시킬 수 있겠죠.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는데 그때는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원요법을 적용하기에 따라 혈관은 확장된다. 그에 비해서 냉요법을 적용하면 혈관은 수축된다. 이렇게 먼저 카테고리를 정확히 잡아놓은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혈류가 감소된다. 자, 그래서 신진대사는 억제가 될 것이고 아까는 촉진되는데 얘는 억제되겠죠. 그리고 지혈을 시켜야 될 때는 냉을 적용한다. 이거 알아
산후에 고만을 하거나 산후출혈이 있으면 이 산후출혈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궁 전부에 폐관이 부착됐던 자리에 냉류법을 적용한다면 상처 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지혈할 때는 냉류법을 쓴다. 예, 또 같은 맥락으로 비교해보자면, 자, 혈관이 수축되면 혈관 투과성이 감소가 될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정반대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혈관의 투과성이 감소가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혈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차갑게 냉류법을 적용하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될 겁니다.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있었던 구멍들이요, 수축이 되면 아주 구멍이 좁아지겠죠? 혈관의 구멍들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물질이 이동이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못하게 할 거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냉류법을 적용해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유추해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네요. 예를 들어 염좌가 뭐죠? 삔 거죠? 발목을 삔었다. 예, 발목을 삔었습니다. 자, 염좌가 있을 때, 그리고 새로 생긴 상처, 어떤 상처가 생겼어요. 또는 수술을 해서 상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염좌가 있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바로 즉시는, 자, 부종을 예방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종을 제거해야 될까요? 부종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무슨 요법을 해야 되냐면 냉요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염좌나 상처가 있었던 즉시라면 냉요법을 적용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렇죠? 또는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상처가 있어서 피가 난다면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24 내지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온요법, 따뜻하게 하는 요법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부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생겨버린 부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혈관 투과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꼼꼼히 살펴볼게요. 자, 염좌, 발을 삐었거나 상처가 생겼다. 이때는 즉시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종을 예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즉시는 냉요법을 적용하는데, 언제까지 냉요법을 적용하냐 하면 그런 일이 생긴 지 24에서 48시간까지는 냉요법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냉요법을 적용하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24에서 3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귀속의 본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이미 발생된 부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요법을 하냐면 온요법을 합니다. 알죠?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과 그리고 냉을 적용함에 따라 혈관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 알아두셨고요. 이번에는 동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쓸 수도 있고 냉을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혈관은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그래요. 혈관은 온요법을 적용하면 확장이 되고 냉요법을 적용하면 수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나, 동통은 온요법을 적용해도 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냉요법을 적용해도 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다른 거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통통이 있을 때 온요법을 하면 통통이 완화된다라는 기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그 통통의 특징이 근육통이다. 근육통입니다. 자, 근육통, 운동을 해서 아프고 또는 허리에 근육이 강직되면서 요통이 발생하건 근육통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
근육감이라면 그럴 때는 온요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근육 강직을 풀어주면 통통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온요법을 써라. 그러나 자, 냉요법을 써서 통통을 완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언제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신경 전도를 차단하여 통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냉요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가 능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경전도를 차단해서 통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요. 충치가 생겼습니다. 충치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몹시 아프겠죠. 그런데 그럴 때 따뜻하게 해버리면 굉장히 아주 통증이 심하게 뇌로 전달이 될 거고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신경전도를 차단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또한 중이염이 있다. 또는 우리 흔히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충수염, 이럴 때는 신경전도를 차단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자, 통통이 있을 때 냉요법을 적용하면 화농을 지연시킵니다. 화농을 지연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화농을 지연시킨다는 이야기가 어때요? 염증 과정이 진행되는 걸 막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때요? 통증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농을 지연시킨다. 이것도 이거하고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충치가 있는데 화농이 촉진되면 안 되겠네요. 또한 신경전도도 차단해 주면 좋겠죠. 중이염 역시 마찬가지, 충수염 역시 마찬가지, 화농을 지연시키면서 또한 신경전도를 차단한다면 통통을 완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같은 통통일지라도 어떠한 통통의 특징이냐에 따라서 근육통을 완화시켜서 통통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연료법을 쓰는 거고, 즉 온요법을 쓰는 거고, 신경전도를 차단하거나 화농되는 것을 지연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냉요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도 약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체 표면의 예를 들어 여드름이라든가 여드름 또는 다래끼 또 종기 신체 표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깊숙한 것이 아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농을 촉진하여 절개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배농을 함으로써 그 과정을 빨리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체 표면에 이런 염증 과정이 진행된다면 더러는 화농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농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치유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럴 경우 화농을 촉진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자, 여기서 화농을 지연시키려면 냉수라 그랬죠? 그러면 화농을 촉진시키려면 이럴 때는 연료법, 즉 말하자면 온요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열과 냉을 적절히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죠. 문제에서 잘 비교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절 활액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관절의 뇌, 특히 사지 관절은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활액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활액이 점도가 끈적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끌미끌 점도가 낮아져야 될까요? 미끌미끌해야 관절의 움직임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관절 활액의 점도를 낮추려고 한다면 온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이거를 좀 편안한 말로 보자면은 활액이 미끌거리게 한다. 미끌거리게 해주는
자, 그러면 여러분 관절염 환자가 통증이 몹시 심하다. 그럴 때는 연료법을 해서 그렇죠? 관절을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자 관절의 정도를 낮춘다. 예, 정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그럴 때는 온요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미끌미끌 되어지면서 관절이 유연해질 겁니다. 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관절염 환자는 그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냉요법은요, 자, 거꾸로 되겠네요. 이것은 정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봅니다. 정도를 높인다. 이 말을 좀 편안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관절에 있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끈적하게 한다. 이것은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느껴지죠? 맞아요. 이것은 관절이 강직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유연하게 하려면 관절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냉요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게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자, 개방상처라고 해놨는데요. 상처가 생겼는데 개방된 상처예요. 상처에서 피가 나거나 조직이 이미 손상돼가지고 개방되어 있는데 이곳에 온요법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이미 손상된 조직에 열을 가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온요법 한다 하지 않는다? 온요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냉요법이요. 자, 개방 상처가 있을 때 냉요법을 적용하면 될까요? 이 또한 안 되지요. 차갑게 냉을 적용하면 또한 조직의 손상이 가중되기 때문에 냉요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개방성 상처가 있을 때는 냉도, 온도 적용하지 말아라. 예,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연료법과 그리고 냉요법, 즉 온요법, 연료법이죠. 자, 온요법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연료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쓰는 게 좋겠는지, 자, 열을 쓰는 게 좋겠는지 또는 냉을 쓰는 게 좋겠는지, 즉 온을 쓰는 게 좋겠는지 냉을 쓰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요소 문제가 제시가 될 때는 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긴 상처가 있거나 염자이다. 처음에는 즉시 어떻게 할 거냐? 냉요법을 한다. 그렇게 하면 혈관 투과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24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자,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되돌아 들어가게 함으로써 부종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알고 있는 건 문제가 많이 노론이 되고 있고요. 또한 충치나 중이염이나 충세염 같은 경우에는 몹시 아프죠. 몹시 아픈데 이럴 때는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니? 이럴 때는 냉요법을 적용함으로써 신경전도를 차단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와 더불어서 환호를 지연시킴으로써 염증 과정이 진행되는 걸 멈추게 되니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오죠. 거꾸로 근육통이나 그럴 때는 당연히 어때요? 연료법을 적용해서 통통을 완화시킨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다른 것들로 문제가 나올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려고 하면 이때는 연료법을 적용해라.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예를 들어 분만 후에 산모가 지금 회음절개술을 했습니다. 그럼 회음절개술에 상처 치유가 촉진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연료법을 해야 되겠죠. 상처 치유가 촉진된다면 연료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꿨습니다. 분만 후에 회음 후에 상처가 있는데 처음에 첫 한두 시간은 연료법을 하면 큰일 나겠네. 부종이 혈관 투과성 높아져 버리면 부종이 생길 거라 첫 한두 시간은 애기 갖고 나서 회음절개 부위가 상처죠. 그러면 즉시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냉요법을 해준다. 그러나 이제 회음절개 부위의 상처 치유를 촉진하려면 뭘 해줘야 되니? 그러면 연료법을 적용해서 상처 치유가 잘 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또한 상처가 있다 치유시키려면 뭘 하니? 이거 너무 과정이 쉬운 거죠. 그럴 때는 냉용법을 적용해라. 이런 것들이요. 예, 이렇게 해서 열과 냉은 정반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덜어는 동통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동통이냐에 따라서 둘 다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정반대 개념이 아니라 통증의 특성에 따라서는 냉 또는 열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열과 냉요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